남편이 벌어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계좌이체하는 게 이거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체 내역을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이상한데 남편이 돈을 벌었어 월급 계좌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못 사요? 하게 되면 증여라는 사실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안녕하세요. 20분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의 계좌이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잖아요. 뭐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상황은 여러 가지죠. 전세금이 좀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해갖고 좀 보내줬다. 부모님한테 몇 달간 돈을 빌렸다. 부부 간에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보탤 수도 있고. 자,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잘 모르고 했다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족 간 계좌이체, 당신은 안전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공찬규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가족 간의 계좌이체인데, 네.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뭐 이런 게 문제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진짜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실제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오. 이 가족 간 계좌이체 관련한 이 세법이 좀 납세자한테 다소 좀 불리한 면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이제 국세청에서 이 이체 내역을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무조건 내용 안 보고? 네, 이 추정이라는 말이 추정, 이제 오케이. 무서운데요. 일단은 이제 국세청은 이 이체 내역을 증여로 볼 테니까 아하.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입증을 해라. 그래서 납세자가 입증을 하면은 네. 증여가 아니겠지만은 납세자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네. 이 증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증여에 해당돼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모든 전 국민 개인 간의 계좌이체를 네, 뭐 10만 원, 20만 원을 들여다보는 건 아닐 거고, 네, 네, 네.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국세청이 우리나라 이제 정부 기관 중에서 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들을 활용해서 세금을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네. 이 개인의 계좌이체를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국세청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이렇게 계좌이체 내역을 볼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계좌이체 내역을 보려면은 국세청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네. 결과가 문제가 되는 걸 거꾸로 들여다보겠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이 사람 뭔가 의심되는데 한번 심심해서 계좌이체 내역을 한번 조회해 볼까 이렇게는 불가능하고 네. 뭔가 이 사람이 뭐 탈세 혐의가 있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자금 자체에 추적을 하고 싶다든지.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증거가 있어야 이 이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 흘러갔을 때 마지막 자금의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봤을 시 네. 그 전체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서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명분이라 하면은 명분. 네. 세무조사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세무조사가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사 유형인데 이게 자금 출처 조사죠. 네, 자금 그래서 출처.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 재산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취득한 거냐. 그런 이제 자금 출처 조사.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현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어떤 탈세한 게 없는지 그런 사업장 세무조사가 있고 이 마지막 이 이제 세 번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서워요. 이게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이 앞서 이 자금 출처 조사나 이제 사업장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5년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조사하신지 아시나요? 10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 최장 10년까지의 이체 내역을 전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상속세가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으면서 그쵸. 이 상속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세금에만 상속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10년 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다 합쳐서 이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증여의 범위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학자금 줬어, 생활비 조금 보태줬어. 이건 증여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를 증여로 봐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이제 가족에게 증여하는 모든 돈이 다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자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생활비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돈을 벌어서 이제 계좌에 네. 저축을 한 돈은 네, 이미 다 세금을 낸 돈이죠. 그렇죠. 예,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인데 이 돈을 뭐 부모님 봉양하거나 네. 아니면 자녀 뭐 교육비나 이런 걸로 이제 줬다고 해서 네, 거기에 또 증여세를 과세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게 뭐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생활비나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생활권에 이제 침해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생활비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네, 네. 이제 모든 뭐 생활비나 교육비에 다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생활비나 이제 교육비 목적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생활비나 교육비로 다 써야 돼요. 네, 만약에 이거를 나는 이제 생활비를 좀 받았지만 생활비를 절약을 해서 뭐 남은 이제 생활비 절반으로 이걸 뭐 모아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생활비로 받았지만 재산을 취득한 것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생활비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네. 20년 생활비 준 걸 부모가 모아서 주식을 했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제 그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한 뭐 몇 억이 된다. 그럼 자금 출처 조사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이제 뭐 네. 100만 원씩, 50만 원씩, 7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거를 생활비로 쓰거나 교육비로 쓰거나 어쨌든 그 일상 생활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미 과세된 돈을 가지고 집안 내에서 어쨌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되지 않지만 네. 정리해 보면 이제 그런 돈도 장기간 어쨌든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모아서 큰 금액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결과가 무엇인가를 취득한 돈으로 갔을 때 네. 이게 다시 역추적을 해서 네. 가다 보면은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명목만 생활비고 네. 예, 결국에는 그냥 현금 증여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순하게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죠? 그걸 잡아내려고 하겠다. 맞습니다. 예, 이걸 네. 또 이제 활용을 해서 그렇지. 또 탈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가족 간에서도 특히 이제 아내와 남편이란 말이에요. 네네. 외벌이하는 집들도 많은데 남편이 벌어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계좌이체하는 거, 남편이 벌어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계좌이체하는 게 이거 문제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계좌이체랑 이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실 뭐 배우자 간에는 굉장히 그 계좌이체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하나하나 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너무 또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이 배우자 간에는 어떤 뭐 생활비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산 뭐 위탁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간에는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어요. 배우자 간에는 네네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좀 편안하게 이런 증여세 걱정 없이 좀 자유롭게 좀 더 이제 계좌이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은 아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은 아닌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40 먹은 자식이 네. 70 먹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매달 200~300만 원 생활비나 병원비를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모님이 소득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식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부모님 모셔야 되죠. 자, 근데 40대 자식이 돈을 못 벌어 하나도. 그래서 부모가 계속 돈을 대줬어. 네네. 그거는요. 그것도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네. 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어쨌든 뭐 소득은 없지만 자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지급을 하는 것은 그건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나이가 40인데 상관없어요. 그가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소득이 없다면. 근데 하지만은 근데 걔가 그 돈을 아껴갖고 네. 집을 샀어. 네. 아들이. 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 나오는 그러면 거죠. 증여세 나오는 거야. 예.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점점. 네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승질 났다가 갈수록 이해가 가네. 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꼭. 네. 아니, 보통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금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좀, 욱해갖고. 예, 화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화내주는 거니까.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네. 대신해주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이제 내야 돼. 네. 근데 10년 전 것까지 이제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증여된 게 아니다. 네.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걸 어디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네. 통장에 숫자만 있고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정리해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과거 10년 전까지 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9년 전에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 9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뭐 한 1,000만 원 정도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요. 네. 이거 사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체를 할 때, 계좌 이체를 할 때 뭐 이체 쓰라고? 예, 이체 메모를 남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 이체 내역을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 정산 뭐 이런 식으로 이체 내역을 남긴다면은 뭐 물론 그 이체 내역 자체만으로 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최소한도로 내가 무슨 사유로 이체를 받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예,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제출을 한다면은 예, 징역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근로자분들, 직장인분들이 그 연말정산 때문에 신용카드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절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소득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 본인 생활비 말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이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결제를 하고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부모님 생활비를 결제해 준 거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는데 이 내역이 이제 생각이 안 난다면 나중에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예, 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증여가 아니지만. 아니 근데 되게 정말 꿀팁입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왜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거든요. 네. 정말 주의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아무 없다가 생각이 없다가. 몇 억씩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구나. 예, 심지어 이게 또 한 가지 또 저한테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화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신 화내주기에 대신. 예. 여러분 대신 화내주는 겁니다. 네네네. 네. 쫄지 말고 네. 끝까지 말하세요. 세금법에 대해서. 예, 만약에 이제 뭐 9년 전, 8년 전에 이제 계좌 이체한 내역이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소명을 할 수가 없어서 증여라고 이제 결정이 났다. 오케이.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잖아요. 내야 되지. 그럼 원래 낼 증여세만 내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아하. 예, 세금을 늦게 낸 냈으니까 거에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가 좀 많습니다. 얼마나 몇 예, 일단은 이제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야 할 증여세가 1억이었다. 그럼 이 증여세를 무신고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20%. 예, 그래서 2천 몰랐는데 그게 네. 증여인지 몰랐어. 못 냈어. 그래도 예, 무신고 가산세가 2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늦게 냈잖아요. 8년 전, 9년 전에 냈어야 될 세금을 이제서야 낸 거니까 그렇지.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렇지. 이 이자가 예전에는 1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세율 너무 이게 과하다 해서 세율이 좀 낮아져서
이제 연 이자율 8%로 이제 변경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연 이자율 8%로 계산해서 연 8%? 예. 그게 8년이 누적되면 그러면 한 70% 정도 되겠죠. 뭐 세금 복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내가 복리 내야 세금이야? 될 증여세의 몇 배가 되겠다. 거의 2배 정도를 내야 되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상속세를 낼 만큼의 네. 그 상속이 가야 그것도 세무조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 인력과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사람을 다 또 상속세 세무조사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그럼 지금? 증여 공제는 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직계 좀비속. 네. 예,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 외에도 조부모님, 그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예, 그다음에 그 총액 5천만 원. 네, 총액 5천만 원. 그다음에 그 아까 배우자 네. 말씀드렸던 배우자는 6억 원. 오케이. 예,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이모, 고모, 오케이. 뭐 기타 친척들 1천만 원. 네. 예,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 공제는 10년 내에 딱 한 번만 가능해요. 네. 네, 여러 번은 가능하지 않고 딱 한 번만 이거는 가능하고. 이제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나머지 증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과세를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하면 되고. 근데 요번에 이거 좀 되게 궁금한데 이거 주말에도 잠깐 우리 식구들끼리 얘기했는데 네. 기획재정부가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 부부, 네. 신혼부부, 네.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결혼해 그러면 이쪽 부모한테 1억 5천, 네. 저쪽 부모한테 1억 5천에서 3억 원까지 네. 증여세를 내지 않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네. 발표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발표했다는 게 이게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금? 신혼부부 증여 공제 내용부터 예, 예, 제가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우선은 그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일 과거 2년, 그다음에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간의 기간 내에 네. 예, 그 증여를 받는다면은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 공제를 해주겠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잠깐만 이거 보니까 성인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혼 안 할 싱글은 어떻게 해요? 싱글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에이 왜 또 이런 거 차별하고 그래? 그럼 결혼 안 하는 애들은 뭐 증여도 못 받아?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좀 찬반 논란이 있는 게 뭐 실제로 이게 무슨 그 혼인 장려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러면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또 이게 또 차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예, 논란이 많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개정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개정안이에요. 안. 안.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법이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12월 정기 이제 국회에서 예, 아하. 결정이 납니다. 아직 안 된 거구나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세법안이 통과가 돼야 예, 그렇죠. 확정이 돼야지 예, 이 신혼부부 증여공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저기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 쓰면 괜찮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증여가 아니고 차용증을 썼어. 네, 그래서 언젠가 갚을 거야. 네. 그럼 문제요. 아니면은 안 갚더라도 차용증만 갖고 있으면 네. 증여가 아닌 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는데 이게 맞아요? 예, 그 증여공제가 워낙 작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차용증을 활용을 해서 증여세를 좀 그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저한테 많은 상담 요청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한 개가 이 차용증이고 그런데 이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이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은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예, 당연히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슨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준 거냐 그냥 증여세 안 내려고 일부러 뭐 차용을 이제 돈을 빌려주는 척 한 거 아니냐 실제로는 증여면서 돈을 빌려준 척 한 거니까 이거는 나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예, 이것이 국세청의 스탠드고요 예, 그래서 이 차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갚으면 되지. 그렇죠 갚으면 되죠 예, 갚으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 차용증을 잘 작성을 하셔야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차용증은 사실 뭐 법적인 양식은 없고요.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언제 얼마를 빌리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 또 이자는 얼마를 드리겠다. 그냥 이런 내용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자를 낸 경력이 있어야 차용증이 인정받나요, 그럼? 아,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뭐 이자든 뭐 원금이든 좀 상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꼭 필수는 아니긴 한데요. 이 차용증을 이런 그 공증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 공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서의 공증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이 문서의 그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서가 언제 작성이 됐다. 예,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게 어떤 공증의 효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증을 이제 받는다면은 그 보통 한 뭐 몇십만 원 정도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이제 발생하는 게 우체국 내용 증명이에요. 근데 우체국 내용 증명은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하죠. 예, 집 근처 우체국 가서 그냥 이제 이 문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우체국에서 이 그 차용증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네, 그럼 이 스티커에 몇 월 며칠이라고 이제 그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제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때 막 부랴부랴 차용증 작성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그 당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을 때 차용증을 작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금액의 한도는 없을까요? 금액의 한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닌데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자녀 소득이 한 3천만 원이에요. 연 소득이. 근데 부모님한테 뭐 한 20억 빌린대요. 이거 상환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저는 이거는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뭐 당연히 국세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인 소득 대비해서 너무 이제 과다한 차용 금액은 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 소득의 한 5배 내, 5배 이내면은 그래도 좀 안전한 범위다. 안전한 금액 내라 이렇게 좀 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차용 기간도 중요해요. 그렇죠. 이 차용 기간이 뭐 만약에 50년이다. 그럼 이것도 사실 뭐 부모 안 갚겠다. 뭐 사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갚을 상환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상환 기간도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환 기간은 가장 좋은 게 저는 이제 10년을 추천을 드립니다. 10년. 오케이. 이 왜 10년이냐면은 이 우리가 징여공제가 10년마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차용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징여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을 차용을 하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한테 2억을 받을 거라면은 뭐 5천만 원을 이제 징여 받고 1억 5천만 차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억 5천 차용을 해서 이제 10년 뒤에 갚는다면은 10년 뒤에는 또 5천만 원 징여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징여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돈을 갚지 않으셔도 징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용 기간은 10년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그러면은 자녀들이 집 살 때 이 차용증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보통 이제 그 신혼집이라든지 그럴 주택을 취득할 때 이 때 차용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내가 부모에게 이 돈을 빌렸다. 그러면 사실 돈을 빌렸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거나 이 행위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맞아요. 이 뭐 이자나 뭐 원금 상환 내역이 없다. 그럼 당장 이 뭐 차용증 이 종이 하나만으로 내가 이거 부모님한테 빌린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떤 행위를 꾸준히 해야 차용증에 힘이 실릴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아시기를 이제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이것도 합리적이어야지. 네, 합리적이야죠. 그래서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줘요 부모한테? 그렇죠. 이제 그 법정 이자율은 4.6%인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게 다만 이 4.6% 이자율을 계산한 금액과 실제 차용증의 그 이자 금액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예, 그런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억 1,700만 원을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그럼 이거 4.6% 이자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한 99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 1년에? 예, 그러면 1년에 그 이자가 한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4.6%로 계산을 해서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그러면은 과세하지 않아요. 약 2억까지는 그렇죠. 예, 그 이자 없이 이자 없이 차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네, 예, 이게. 있는데 대신 갚아야 돼, 나중에 예, 언젠가.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 그건 원리금 당연히 갚아야 돼요. 상환해야 돼요? 아니면 한꺼번에 갚아도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은 그 대신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원금을 분할 상환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원금을 이제 대신 분할 상환하는 오케이. 방법으로 한다면은 예, 이자 지급 없이 예, 차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금 상환, 원금 그 무이자 차용 방법이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을 한다면은 이 부모님은 이자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이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 이자 소득세율이 한 25%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 이자 50만 원씩 낸다. 그럼 연에 한 600만 원 정도 이자를 부모님한테 드리는 셈인데 그럼 부모님은 이 600만 원 이자 소득에 대해서 한 150만 원 세금 내셔야 돼요. 예, 그것보다는 예,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신다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매월 똑같이 예, 돈을 받겠지만은 이건 이자가 아니니까 예,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한 2억 정도 밀어주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겠네요. 그렇죠. 뭐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예, 예.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렇죠. 뭐 하고. 예, 예, 예. 목적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한 2억 1,700만 아, 근데 원까지. 부동산 취득할 때 부모님한테 2억 껐다고 그렇게 자금 출처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쓴 거 보여주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용증 문제 없이 작성하고 예, 매월 원리금, 원금을 이제 꾸준히 상환한 낸다. 내역이 있으면은 예, 이것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뭐 좀 몰랐던 건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그 차용증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특히 예, 무이자 차용증. 무이자 차용증.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좀 활용하셔서 차용증. 예, 좀 증여세를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아까 내가 승질 부린 거 깜짝 놀랐죠. 네. 아니 근데 네. 아니 어때? 그 사람들이 화낼 만해, 그지? 제가 대신 해준 거라서. 익숙합니다. 저도 뭐, 저도 항상 상담하다 보면은 꼭 이게, 승질내? 화내고 왜 이러냐, 무슨 세법이 이러냐, 이렇게 좀,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익숙하신 거죠? 네, 예, 익숙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김미경 TV에 우리 공쌤님 처음 나오셨는데 엄청 당황하게 만든 거라는지 좀 되게 미안하고 걱정되는데 여러분은 조금 그래도 김미경 선생님 왜 승질내고 그래 그러면서도 약간 그래 대신 승질을 해주니까 괜찮다 이렇게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세금에 대해서? 네, 이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또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은 네. 반대로 또 세금을 또 절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몇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이 평소에 어떤 이 절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예, 세금을 최대한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예, 좋은 절세 영상 많으니까 네. 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똘똘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냥 우리의 궁금한 것도 탁탁 풀어주시고 아무리 화내도 싹싹 받아주는 너무 친절하고 멋진 공쌤 TV 많이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사랑해보세요.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의 행복을 즐겨보세요. 머나먼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일상 속 작은 성취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저 김미경이 함께 할게요.
내 삶의 기적을 만드는 꾸준한 습관. 김미경의 미라클 모닝.